구쌤의 거꾸로 한국사. 자, 이번 시간에는 동아시아 각국의 문호 개방과 개화정책 추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중일 3국의 개항 과정을 살펴볼 텐데요. 당연히 중국이 가장 빠르겠죠. 그때까지 서양과 중국과에는 대등한 무역이라기보다는 중화 질서를 인정하는 하에서 적어도 중국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필요한 게 더 이상 없는 상태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필요한 걸 원한다고 하면 나를 세계의 중심으로 인정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나에게 황제에게 조공품을 바친다는 개념으로 물건을 가지고 오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회사품의 형식으로 물건을 주겠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중화 질서를 인정하는 조공무역.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조공무역을 실시하고 있었던 중국 중심의 무역을 실시하고 있었던 동아시아의 서구 열강들이 이제 대등한 상태에서의 자유로운 무역을 하자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큰 먼저 타겟은 중국이 됐고요. 영국이 중국으로부터 계속해서 무역의 적자를 보자 인도에서 아편을 심어가지고 중국에 아편을 수출하는 삼각무역을 하게 됩니다. 인도, 영국, 중국을 연결하는 삼각무역으로 이제 국민들의 건강은 피폐해지고 은 유출이 잦아진 중국 청나라에서는 아편을 단속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영국이 항의를 하면서 일어난 게 아편전쟁, 1차 아편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 영국이 승리하게 되고 청은 영국과 난징조약 1840년 난징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게 동아시아에서 특히 중국에서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입니다. 결국 중국은 상하이 등 5개 항구를 열게 되고 홍콩을 100년간 영국에게 넘겨주게 되는 거죠.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고요. 뭐 이런 전쟁 배상금 때문에 중국 그 남부지방, 홍콩 주변의 광둥 지방은 엄청난 경기 침체, 힘든 상황을 봉착하게 됩니다. 그 뒤에 이듬해 후먼 조약이라는 걸 맺어가지고 이제 영국은 영사 재판권과 최애국 대우까지도 보장받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자신들의 주요 수출품이었던 면 제품이 이 중국에서는 인기가 없습니다. 중국은 원체 사람들도 많고 공장에서 돌려서 막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더라도 스스로 옷감도 뭐 좋은 게 많기 때문에 굳이 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자 이제 시장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한 영국은 프랑스를 꼬드겨서 에로 사건이라는 걸 일으키고 그리고 청나라와 두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좀 더 많이 항구를 열어라 그거죠. 그래서 이 전쟁 결과 텐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영국은 항구를 더 추가적으로 열게 되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원했던 크리스트교, 천주교 포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2차 아편 전쟁이 청나라에 끼친 주변국에 끼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 1차 아편 전쟁에서 영국에게 지긴 했지만 청나라 황제 입장에서는 오랑캐들 서양인들을 직접 만날 일도 없고요. 저 남쪽에 지도를 보면서 볼까요? 저 남쪽에 광둥 지역 중심으로 이쪽 중심으로 뭐 하는 거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다. 뭐 난징조약 체결해가지고 난징입니다. 난징조약 체결해서 상하이 열었다고는 하지만 뭐 나하고 별 상관이 있느냐 별 문제가 없었던 거죠. 직접 볼 일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2차 아편 전쟁 때는 베이징까지 이제 걔들이 쳐들어와서 황제가 이제 깜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1858년에 텐진 조약을 체결하게 되고 이게 좀 성에 안 찼는지 텐진 조약 그리고 1860년에는 북경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죠. 러시아가 이제 중재를 해서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러시아는 베이징 조약 체결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대 청나라와의 전쟁을 이제 정리하는 이런 협상을 자신들이 중재해줬다. 그 대가로 큰 이득을 얻게 되죠. 바로 연해주를 얻게 됩니다. 그 바람에 이제 애꿎은 조선은 이제 러시아와 국경을 맞닥뜨리게 되고 생존의 위협, 러시아 남하 정책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죠. 다시 페이지로 돌아가 볼까요? 연해주를 할양받았고요. 전쟁 배상금 지불로 농민 생활이 엄청나게 악화됩니다. 세금을 많이 걷으니까 특히 남부의 광둥 지역이 그 직격탄을 맞았겠죠. 그러자 이제 홍수전이 청나라 왕조를 타도하고 우리 한족의 나라를 다시 세우자. 만주족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멸만 한족을 흥하게 하자. 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태평천국 운동을 일으킵니다.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고요. 천주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고 우리나라의 동학과도 많이 비교가 되죠. 토지 분배, 남녀 평등을 주장했던 태평천국은 이제 그 광동 지방을 넘어서 화북 지방까지 점점 세력을 확대해 갑니다. 그러자 중국번 리홍정과 같은 한인 관료들이 의용군을 조직하죠. 향촌의 의용군을 조직해서 이들을 공격하고 서구 열강에 대한 배척 사상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태평천국 운동은 서양 열강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군대를 조직해 가지고 진압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태평천국 운동은 그들 안의 내분으로 결국 약화됐고 한인 관료들이 조직했던 의용군 향용과 서구 열강들의 군대에서 진압이 됩니다. 서양 무기가 이렇게 뛰어나다는 걸 알게 된 한인 관료들은 좋다. 그렇다면 같이 싸워보니까 얘들 무기 뛰어나더라. 우리 걸 지키면서 전통 문화를 지키면서 그들의 무기만 쓰면 안 되겠느냐. 선진 기술만 수용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운동을 펼치죠. 이게 바로 양무 운동입니다. 이들은 중국의 몸은 지키고 중국의 몸에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는 중체 서용 원칙에 따라서 군수공장을 설립하고 산업을 육성하고 외국의 유학생을 파견하고 그래서 좀 군사기술 성장을 통한 부국강병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이런 건 근본적인 계획 없이 서양의 기술만 도입한 거고 관리들이 자신들이 이렇게 어디까지는 관리들인데 이런 공장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경영에 직접 개입하려고 하고 그리고 조직적으로 추진된 게 아니라 자신들의 근거지 중심으로 뭐 북양 해군 해가지고 바레만 보하이만 일대를 집중적으로 키운다거나 자신들의 근거지를 중심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비효율적이었다는 거죠. 일본은 1854년에 미일 화친조약, 1858년에 미일 수호통상조약 이런 걸 체결하면서 개항을 하게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막부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에도 막부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에도 막부가 미국에게 굴욕적인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 무릎을 꿇어서 문호를 개방한 것에 대해서 무사들 사무라이 무사 집단의 반발이 굉장히 많았죠. 미일 수호통상조약으로 뭐 영사재판권과 관세 특혜까지 뺏겼으니 더더욱 불만이 많았을 겁니다. 특히 이제 주로 수입되는 게 면직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공장에서 만들어지니까 가격이 싸요. 값싼 외국 면직물이 질도 좋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전통 수공업이 타격을 입게 되고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개항에 반대하던 무사들은 이거 안 되겠다, 막부 안 되겠다, 막부를 타도하고 우리 왕정을 다시 세우자, 막 이런 움직임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명분은 이겁니다. 왕실을 존중하고 서양 오랑캐를 무찌르자. 라는 거죠. 존왕양이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존왕양이 왕정복고 이러면서 이들은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왕실을 다시 중심으로 한 정부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이지 일왕
중심으로 다시 정부를 세워서 메이지 정부를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도 막부를 타도하게 되는 거죠. 이들은 이제 부국강병, 문명 개화를 표방하게 됩니다. 일본이 중국과 상황이 달랐던 건 중국은 자신의 전통 문화는 그대로 두고 외국의 기술만 받아들이자는 거였지만 일본은 막부를 없애려면 어차피 정부를 그대로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대로 둘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유명무실했던 국왕을 전면에 내세우게 되는 거죠. 왕정 벗고. 그러면서 이제 정치 제도까지 입헌 군주제 스타일로 바꾸면서 서양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입헌 군주제. 토지 소유권을 다시 조사하고 신분제도 없애버리고 사무라이 특혜를 없애는 거죠. 병역과 납세의 의무를 부과하고 근대 산업을 육성하고 의무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외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보기 위해서 이와쿠라 도모미라고 하는 사람을 단장으로 하는 이와쿠라 사절단을 외국에 보내게 되는 거죠. 이런 메이지 정부의 개혁, 이걸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데요. 메이지 유신에 대해서 무사들도 반발이 심했습니다. 곳곳에서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자신들의 특혜가 없어졌으니까요. 농민들은 군대 가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니 그것도 부담이었을 겁니다. 이러한 내부의 불만을 해외로 돌리기 위해서 일본 정부는 대외 진출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한국을 정벌하자는 정한론이 주장되기도 하죠. 근데 한국 정부는 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먼저 좀 주변에 있는 데부터 합병을 해가기 시작합니다. 류쿠를 강제로 합병하고, 그 다음에 류쿠 사람이 대만에 표류에 갔는데 대만 사람들에게 이렇게 죽게 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제 이걸 대만 사건, 타이완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핑계로 이제 타이완을 침략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류쿠를 합병을 해버리거든요. 뭐 그런 이유로 하면서 그리고 이제 나름 참정권을 확대하고 의회를 개설하고 헌법을 개정하라는 이런 요구를 받아들여서 헌법을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자유로운 민권운동을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황제 중심의 일본 제국 헌법을 만들게 되고 제국 의회를 개설하는 거죠. 꼭 우리나라에서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참정권 확대 의회 개설 운동이 만들어지자 대한국 국제라는 것을 만들어서 황제 중심으로 모든 헌법을 만드는 것과 비슷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벌써 13분째 돼가네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